정 변호사님,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리네요. 네, 우울합니다. 뒤에 보시면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우울한 날씨지만 기분 좋게 한번 영상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냐면 그 변호사님, 그 피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기 억울한 거를 못 푸는 게 제일 어렵죠. 그걸 어떻게 풀지 몰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신고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다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이제 증거를 모으는 네. 부분. 맞아요. 어떻게 내가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 이 부분을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되게 막연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 왔을 때 좀 한번 조언을 드리기도 하는데 오늘 그러면은 뭐 증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증거를 어떤 증거를 어떤 식으로 모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각 사안마다 조금씩 증거를 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르긴 해요. 근데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증거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서로의 말이 다를 때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는 객관적인 자료,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서 이제 거짓말을 구별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쓰이는 게 바로 증거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해 학생이 자백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피해 학생의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게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핵심입니다. 이 증거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증거들을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녹음 파일이 있으면은 녹음 파일도 한번 써놓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뭐 친구가 이런 거 써주는 진술서가 있다면 진술서도 될 수 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네, 되게 좋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좋은 게 본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거를 좀 메모를 한 뭐 일기장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기장이 이제 진솔하게 써있는 일기장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안 나는 일기장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그냥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증거에서의 제왕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바로 현장을 그대로 비춰주는 CCTV라든지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증거들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는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또 아주 유용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가 뭘 갖고 있는지 한번 쭉 리스트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심리 상담 받으면서 내가 언제부터 계속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증상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 이런 거를 자세히 말씀을 하시면 그게 소견서 내용에 쭉 경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정말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심리 상담 받거나 정신과 병원에 가서 왜 왔니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폭력을 당한 내용을 말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진단을 받거나 상담을 받았구나라는 거를 심의위원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그럼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증거들을 일단 몽창 다 모아가지고 싹 다 제출을 그냥 해버리면은 되는 건가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 내가 뭘 쓸 수 있는지를 생각만 하지 말고 글로 한번 메모를 해서 리스트업을 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지금 내가 리스트업한 증거들 중에서 어떤 증거가 객관성이 높고 증거 가치, 그러니까 이게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내 말을 믿거나 상대방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증거인지를 순위를 한번 매겨봐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모았던 증거를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꼭 유리하게만 쓰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잘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심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좀 종종 보게 되는데 자신한테 불리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판단하지 못해서 제출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사건의 이제 사실관계 자체가 가해 학생이 명백하고 피해 학생이 명백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안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사안에서 이제 가해 학생이 진단서를 제출을 하는 거죠. 뭐 그러면... 정신적으로 내가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 나 그것도 봤어요, 사실. 가해 학생들이 내가 학교폭력 당한 게 학교폭력이다, 그게.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막대한 심리적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신고를 마폭 신고를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 심의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괘씸하고, 그렇죠.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게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 과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나, 반성 점수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화해 정도에서도 이런 점이 좋게 반영되지 않겠죠. 괘씸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떤 할 때는 전문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판별을 하는 건 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증거 자료를 이렇게 딱 변호사님 위원장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딱 받았어요. 근데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게 시민위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당일에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전쯤 전에 자료들을 받아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몽창 다 제출하고 이 정도면은 완벽하다. 내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해서 다 입증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한된 1시간 내에 심의위원들이 이 학생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를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자료들을 선별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물리적인 여건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뭐 이제 실제 사실과 다르게 내 자료를 다 못 봐가지고 나의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심의위원들은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오판하게 되고 하면 이게 되려 가해 학생한테 면죄부를 씌워지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증거를 내는 것도 신경을 좀 쓰기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트렌드인데 그거 혹시 아시나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은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이 참고인으로 와서 학생들 진술하기 전에 미리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심의를 진행하지만 이 심리적으로 받는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있고 선생님이 각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는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학생이 들어오기 전에 그 말을 먼저 들으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구나 라는 감을 좀 잡은 상태에서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언어폭력 사례라고 했을 때 증거가 없어. 근데 이런 말을 했다고 피해 학생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을 불러서 이제 이 학생이 정말 이런 정도의 수위의 말을 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고 평소 이 두 친구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피해 학생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말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사안인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진술 역시 지금 굉장히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도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선생님이 조사하고 있는 데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물론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필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선생님한테 정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좀 내가 가해 학생으로 명백한데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따지듯이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선생님이 그 학생에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그런 거 쓰실 수 있죠. 상황조사 보고서 학교에서 얘는 여전히 말썽 피우고 전혀 자신 사건에서 심각성을 모른다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여기에 와서 갑자기 운다고 해서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여기니까 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진짜 반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폭 담당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해 쪽이든 피해 쪽이든 양측의 말을 다 잘 듣고 사안을 이제 조사해서 이제 보고서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선생님께도 굉장히 이제 예의 바른 태도로 맞아요. 접근을 해야지 뭐 왜 선생님 저를 되게 이렇게 그 친구 말만 듣고 저한테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보세요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런 인상이라는 게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선생님도 나쁜 쪽으로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 사실 학생들은 선생님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들이 그쵸. 어머님이 맞습니다. 좀 우리나라 사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신데 감정적인 전혀, 것 좀 전혀 그쵸. 아이한테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객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건 좋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왜 우리 아이를 이런 식으로 나쁜 애로 생각을 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뭐 이렇게 따진다든지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자제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잘 숙지하셔도 사실은 혼자서 증거를 모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더 추가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비가 딱 그쳐가지고 저희도 딱 영상을 그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다음에도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